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신구 권력의 대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실종된 채 막말에 퇴장까지 이어지면서 극도의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인데요. 국정감사의 쟁점과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슈 토론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조치원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폐건물에 문화의 향기를 입힌 원도심 일대의 복합 문화 공간 건물들을 만나보고 조치원 전통시장의 특별한 맛집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매번 첫 소식으로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지만 꼭 알려야 할 뉴스를 전할 때는 저희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오늘은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예, 부쩍 추워진 요즘 따뜻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 전 물에 빠진 운전자를 구조하고 홀연히 사라졌던 한 남성 드디어 찾았습니다. 동네에선 슈퍼맨이라 불렸던 이분의 이야기를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운전 연습을 하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더니 유등천으로 추락합니다. 이때 한 남성이 구명 튜브를 들고 찬으로 들어가 운전자를 구조하고는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TJB가 수소문 끝에 찾은 의인은 인근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동네 이웃 이성호 씨였습니다. 이 씨는 별다른 구조 자격증은 없었지만 차는 점점 가라앉는데 119 신고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급박해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아니어도 누구든 했을 일이기에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떠났다며 스스로를 낮췄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뭐 이런 게 저는 이렇게 큰 이슈가 될지도 몰랐고 그냥 내가 사람 목숨 한 사람 구해줬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간 거죠. 뭐. 자신의 행동이 알려지는 게 쑥스러워 언론 앞에 나서기 꺼렸지만 작은 일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사고는 닥칠 수도 있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냥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솔까물에서 홀연히 사라진 소식 전해드렸는데 예.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성호 님이셨네요. 예. 네, 이 당시에 이제 본인의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이렇게 사라져서 사실 찾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습니까? 예, 저희도 이 보도를 하고 난 뒤 이분을 예. 찾으려고 백방으로 찾았었는데요. 처음엔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이분께서는 구조를 하신 뒤에 직접 소방에도 신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주위에다가 신신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구조된 분에게도 언론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최초 보도가 워낙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보도를 보신 건데 이 보도를 보셨던 한 분께서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신발장을 보니까 아버지의 신발이 유독 축축하게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비가 왔던 예. 것도 아닌데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제 아버지께 물으니까 뭐 물을 밟았다라고 이렇게 뭐 처음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꾸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자식이 되물으니까 이번 일에서 본인이 구조했다라고 가족에게 처음 이제 밝히셨던 거죠. 네. 이후 시간이 지나서 자녀분들께서 이제 방송국에 알리셨고 저희도 이런 선행의 모습이 좀 더 네.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분께 조심스럽게 취재 요청을 드리게 돼 다시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야, 가족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알리지 않을 정도면은 참 대단한 분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알려지게 된 과정도 참 재미있네요, 그죠? 이게 축축한 신발이 예. 참 그 계기가 됐다는 점도. 근데 이 방송을 보면은 그 순간에 119가 올 때까지 너무 긴박해서 빨리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뛰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급했나 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분이 여유롭게 혼자 뭐 산책을 하던 중도 아니었고 네.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손님과 대화 중이셨던 겁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제 차가 물에 빠지고 있었었고 예. 그런데 이제 사고 차량이 점점 가라앉고 이제 살려달라는 그런 목소리 절규가 네. 이제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바로 옷을 벗고 튜브를 안은 채 바로 물에 뛰어드신 건데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물에 빠져서 이게 심리적으로 패닉에 빠진 상대방을 구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이게 응급구조 자격증이라도 있으신지 한번 물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고 어렸을 적에 저수지에서 좀 헤엄치면서 놀던 그런 실력이셨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구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그런 초인적인 힘을 내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뭐 이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 근데 평소에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셨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지역 슈퍼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보도에도 얼핏 나오지만 동네에선 슈퍼맨이라 불리던 사나이였는데요. 예. 어떤 일이든지 먼저 나서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가령 이제 폐지 줍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리어카를 좀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 보면 힘들게 끄시는 그렇죠.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도와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동네에서 본인이 중개했었던 집들 중에서 뭐 가령 하수구가 막혔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항상 직접 나서가지고 그런 하수구 문제도 뭐 해결해주는 등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뒤에 빠지지 않고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께 이번 선행 구조와 같은 선행 같은 경우도 평소에 하던 일처럼 여기시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영화 그 홍반장이라는 영화의 실존 인물 같은 느낌도 좀 받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선행이 일상화된 이성호님이 사시는 이 산성동 주민들은 참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 한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2층에 있던 40대 어머니와 2살 배기 아들이 꼼짝없이 고립된 순간 어디선가 굴착기가 나타났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에 갇힌 모자를 거대한 삽에 태워서 구조해낸 것인데요. 지난 24일 대전구 유성구 복용동에 있었던 모자 살린 굴착기 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굴착기 업체가 이들에게 감사패까지 함께 전달하면서 이들의 선행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구한 분이 누구신지 저희가 성함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분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건설 현장 소장으로 있었던 홍명광 씨와요. 예. 그다음에 직접 구조에 나섰던 굴착기 기사 고현국 씨입니다. 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근 이제 공사 현장 인근에 있었던 건물에서 이제 불길이 치솟자 이제 현장 소장으로 계시던 홍 씨가 먼저 이를 목격하신 다음에 구조 작업을 지시하셨다고 해요. 이제 본인 사업장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굴착기를 그 불이 난 곳으로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킨 거고요. 이에 굴착기 기사 고 씨가 직접 이제 14톤 굴착기를 이용해가지고 화재 현장으로 이동을 했고 또 버킷이라고 불리는 그런 바구니를 그렇죠. 이용해서 2층에 고립되어 있던 모자를 무사히 이제 지상으로 구조해낸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참 죽고 사는 위급한 순간인데 이렇게 굴착기 바구니에 이 화재 현장의 그 피해자들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구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대단한데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참 궁금해요. 참 신속하고 기민한 대응이었는데요. 예. 이제 당시 불이 난 곳이 1층의 그 자동차 이런 코팅 업체였습니다. 당시 불길 같은 것도 워낙 거셌고요. 예. 또 거기에 있었던 뭐 재료들 때문이었는지 이제 검은 연기와 같은 그런 유독 그런 연기 같은 것도 많이 났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구조가 조금만 늦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연기 흡입 등으로도 건강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굴착기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고 또 이제 굴착기 같은 경우도 그냥 있었으면은 이게 방향이 구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제 그 버킷이라 불리는 그 바구니를 거꾸로 끼워가지고 모자가 안전하게 탈 수 있게 도왔고 또 이제 당시 상황 영상 같은 걸 좀 설명을 들어보면은 2살 배기 아들은 또 당시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또 거기에 탄다는 게 굉장히 조금 겁에 질려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공사하시던 직원분들께서 괜찮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서 구조될 때까지 끝까지 이제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굴착기를 다루는 기술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분들도 그 현장에서 이름을 알리지 않고 이렇게
그 했고 또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날 당직 근무를 하고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네. 현장에 찾아 이 기사분과 직접 대화를 나눈 기억도 있습니다. 아. 이제 구조하신 분이 맞느냐, 어떻게 예. 구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뭐 당시 상황 같은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굉장히 좀 수줍게 이렇게 뭐 인정을 하셨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응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로 전하고 싶어서 인터뷰까지 요청을 드렸는데 막상 그러니까 아 이게 보도 나갈 일까지는 아니다. 당연한 일은 했고 누구나 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중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일을 하신 분들의 공통된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예. 누구나 했을 거라면서 이렇게 조명받는 거를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당신들이 이제 네. 이게 이런 거부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하신 거군요. 근데 굴착기가 그 현대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현대에서도 이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 같기도 한데요. 예, 뭐 예. 이렇게 이번 구조에 이용된 굴착기가요. 예. 14톤짜리 현대건설 기계 제품이라고 해요. 예. 이제 이번 일이 화제가 되자 현대건설 기계 쪽에서 예. 이제 기사 고현국 씨를 비롯해 관계자분들한테 이제 감사패 수여하면서 500만 원어치의 이제 무상 AS 물품 교환 증서도 함께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번에도 이 상을 받으셨으니까 뭐 어깨 으스칼 법도 하시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뭐 당연한 일 했다고 하면서 따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시거나 하진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보통 이제 현장 취재를 할 때 굉장히 험난하죠. 근데 인터뷰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고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은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지 못해도 마음이 이 보통 그 앞의 경우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예, 이런 소식을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거절을 하시면은 예. 거기 기자 입장에서 사실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쵸. 하지만 또 한 시민으로서 보면은 이분들 덕분에 두 생명이 온전히 구해진다는 점, 네. 그 소식만으로도 기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취재 기자들 입으로 이제 차마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저희 착한 사회 연속 보도 의인 이 연속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들이 많이 나갔는데 이거로 이제 충청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상이죠. 모교 언론인상 이제 기자상을 수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마 이 상의 상금이 방송대상이나 아마 그 한국 기자협회 기자상보다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TJB 사건팀이 함께해서 좋은 상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예, 뭐 예.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렇게 따뜻한 의인들이 많았고 또 그런 거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호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사회의 이런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 통해서 보다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수상 소감할 때 의인 보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의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 제가 느낌이 감명 깊었는데 앞으로 이런 의인 보도 더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덧 이제 10월 중반이고 가을이 한껏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십니까? 네, 오늘은 아주 오래된 거리 풍경부터 준비했습니다. 예.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보니까 마차도 보이고 옷차림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 모습 같은데요. 네. 뭐 전봇대도 보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100년 전, 그러니까 예. 1920년대 조치원호 풍경이에요. 예. 신장로라고 하죠. 저거를 새로 만든 도로. 예. 네. 그 근대화가 막 시작되던 조치원의 풍경인데요. 음. 그 조치원은 그 1905년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예.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번창을 했죠. 아. 청주목의 모퉁이면서도 불구하고 네. 철도 개통으로 교통 요충지였죠. 근데 그러던 곳이 이제 그 1980년대에는 예. 뭐 고려대나 홍익대 그렇죠. 대학 캠퍼스가 들어서면서 예. 인구가 이제 크게 늘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연기군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됐죠. 네. 하지만 세종시가 이제 출범하면서 도시가 이제 신도시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예.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됐고 또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만큼 그 주민들이 받는 소외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신도심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대안 마련도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침체된 구도심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대책으로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네. 도시 재생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치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번성했던 시절에 뭐 시설물이라든가 예. 아니면 건축물들을 허물지 않고 새로운 이제 그 멋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데 예. 한눈으로 보셔도 상당히 근사하죠. 네. 네네. 그래서 사진으로 보기에도 뭐 이 건물이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 디자인하고 함께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 네. 좀 멋스럽고 인상적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이 건물들의 옛날 모습을 보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지금 사진을 보시면 예. 저쪽 사진 왼쪽 나오는 게 이제 저것은 정수장 사진이에요. 아, 옛날 예. 정수장 사진이고, 그다음 이것은 재직공장. 네. 재직공장 저렇게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또 사진은 저것은 동네 목욕탕. 아, 이런 예. 목욕탕이 이렇게 환골탈태한 거예요. 예. 아유, 건물이 완전히. 예, 그래서 다르네요. 이번 방송에서는 네. 이 모습들, 이 건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새로워진 조치원의 문화공간을 찾아가 봤고요. 조치원 전통시장 내에 있는 예. 아주 특별한 맛까지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 조천읍. 예전에 연기군 조천읍이었죠. 조천읍 한 가운데인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청자장이라는 동네 목욕탕이에요. 근데 지금은 복합문화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1985년) 지어져 주민들이 목욕탕으로 자리를 지켜온 청자장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야, 예전에 그 동네 보면 항상 목욕탕은 우리 동네 2개 있었거든요. 네네. 이 기둥, 높은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검은 연기가 쫙쫙 올라가고, 그래서 목욕탕 찾는데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네. 지금 보니까 그 생각나네. 그렇죠. 대부분 60대 분들이 오셔서 이걸 보시면서 옛날 어렸던 얘기도 하시고 여기서 놀았다는 얘기도 좀 많이들 하십니다. 이거 굴뚝이 지금은 이렇게 리모델링 돼서 그렇지만 옛날을 회상하는 하나의 매개차가 되고 있습니다. 야, 야, 여기서 일하다가 쉬고 또 회의도 하고, 야, 이런 공간이 목욕탕이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어져? 장날이면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찾아올 만큼 조치원의 명물이었던 공중목욕탕. 복합문화공간으로 젊은이들이 창업 명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옛 모습을 간직하면서 또 다른 문화 공간으로 변신한 곳입니다. 물결 이르니까 예쁘잖아. 하루씩. 이게 정수조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형물을 해놓은 거네요. 보니까. 이게 조치원 문화공원인데 보면은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조성한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정수장이라든가 뭐 상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둬놓고 밀폐시키고 그다음에 뭐
나무 같은 것도 심고 공원을 꾸며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공원을 바뀌는데 그렇게 많은 시일이나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죠. 주민들이 생명수를 공급하던 정수장에 마르지 않는 문화의 샘이 대주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조치원 이쪽이 세종시 개발하면서 문화적으로 상당히 소외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세종시만 쏟아붓는다 해서 이 조치원 원도심 분들은 불만이 많았었어요. 근데 좀 아까 보신 것 정수장, 여기에 뭐 제지, 또 그 다음에 목욕탕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복합 문화공간으로 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걸 차원에서 바뀌면서 정말 이제 문화 소외 지역인 이곳이 새롭게 이제 융성할 수 있는, 문화 융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아닌데 제가 지금 맛집만 촬영하면 말이에요 세팅하려면 시간 걸리잖아.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계속 먹고 나가시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감자탕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기에서 다른 분들 전부 감자, 우거지 뼈 해장국, 우거지 뼈 해장국 드시더라고. 저기 어머니 아까부터 맛있게 드시던데 그 메뉴는 우거지 뼈 해장국이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 감자탕 시켰는데 잘못 시켰나? 아니요, 감자탕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가 그렇게 맛있으세요? 막 맛있게 드시던데. 네, 우거지도 많이 들어가고 담백하고. 네. 우거지가 얼마나 수북하게 했는지. 와, 진짜 줄기 부분도 없고 굉장히 다 부드러운 부분이에요. 응? 야, 살살 녹네. 엄청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응? 씹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냥 딱딱 한 번씩 끊어지는. 좀 아까 보니까 가게 입구에 가마솥에 막 우거지를 막 넣어서 막 끓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지. 그러니까 손질 다 해야 돼요 이거. 응? 줄기 부분, 그러니까 섬유질 이거 막 끓인 부분 있거든요. 이거 다 했네. 자, 이번엔 뼈를 먹어봐요, 뼈. 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 아니, 어머니. 예. 좀 아까
우거지 삶던데 예. 얼마 동안 삶아 가마솥에? 우거지 한 2시간 걸려요. 2시간 동안? 예. 한번 막 끓으면 예. 뒤집어서 놓고 또 끓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꺼내 놓고 색깔이 변할 때까지 있어야 되고. 변할 그거 때까지? 그래야- 예. 그런데 이거 저기 예. 이 돈뼈 예. 이것도 누린내 같은 게 하나도 안 나네. 안 나죠. 다 비법이 있죠. 비법 예. 무슨 비법 우리는 신선한 거 아예 쓰는 거지. 냉장고는 안 들어가고요. 예. 그날 신선한 걸로 예. 물에 담그지도 않고 2번 삶아내요. 그 탕해 문화는 뭐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의 이제 독특한 또 문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 하나로 이제 그 맛을 내고 뭐 이렇게 또 완성된 음식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어서 하나의 맛을 내잖아요. 보면은 뭐 뼈도 있고 우거지도 있고 감자도 있는데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음식이 되는 거야. 참. 다 조화가 맞는 얘기죠. 감자니, 돈편이, 우거지니 이게 딱 3박자가 합주가 돼서 그냥 이 감자탕이라는 오케스트라 같아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고 추억의 문화를 덧대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는 곳.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곳은 조치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레트로 뉴스답게 이 레트로한 공간들을 보니까 참 공간들이 특히 완전히 처음부터 이제 지어진 게 아니고 네. 또 뭔가 그 건물과 이 장소가 지닌 역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옛날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예. 또 인도 라다크의 오래된 미래라고 하잖아요. 뭐 크고 의리아리한 것도 좋지만 네. 이번에 가보니까 아기자기한 원도심의 조치원.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이 문화예술인들이 이곳을 찾아서 또 시민들이 찾아서 조치원의 명소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와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큰 행사들로 꾸며진 축제 주간이었는데요. 대전에서는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총회가 지난 10일부터 5일간 열렸습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많이 준비됐는데요. 과학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 쇼를 시작으로 월드컵 경기장에선 K-팝 콘서트까지 성황을 이루며 대전 전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누리꾼들도 대전 시민의 자부심과 축제 열기로 즐거운 반응이었습니다. 대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건 엑스포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뿌듯? 어쩐지 빵집 앞에 외국인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K빵 맛은 좀 괜찮았습니까? 라는 댓글들 살펴봤는데요. 총 145개국의 576개 도시, 6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UCLG 총회가 대전이 국제도시로 한 걸음 성장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볼까요? 축제로 꾸며진 한 주, 계룡시에서는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한창이었습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블랙 이글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국군의 위상을 보여주는 최첨단 장비들이 총출동하는데요. 군장비 전시 외에도 헬기 조종 VR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우리 국방 장비와 군사력에 대한 든든함과 자랑스러운 마음 가득한데요.
우리나라 전차에는 감동이 있다. 이런 장비들 볼 기회 흔치 않습니다. 화려하게 보여주기만 하고 끝은 아니겠죠. 안전한 대한민국 한번 믿어봅니다. 라는 댓글들 살펴봤는데요.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우리 국군의 역사를 직접 확인하고 국방의 가치와 평화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는 자리니까요. 가족들과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렇게 축제가 한창이지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입니다. 지난 12일 수능 전 마지막 전국 학력평가가 치러졌는데요. 2023 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능처럼 임하는 학생들 모습에서 긴장감마저 느껴집니다. 수시 원서 접수 후에도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누리꾼들도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알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 지금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는 반응들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펼치려면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면서 모두 좋은 성적 거두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뜨거운 격전지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쟁점이 된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권선필 모건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국감을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짧게 듣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태까지 국감을 평가할 때 되게 정책 감사로 부실했다, 중복 감사다, 형식적인 감사다, 수박 겉핥기식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국정감사는 여러 용어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청부 감사다, 하명 감사다, 표적 감사다, 또 파행 감사다, 정쟁 감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감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공방, 막말 이런 것이 난무하는 이런 감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금 대단히 불편합니다. 심기가. 네. 이 경제가 지금 위기로 치닫으면서 우리 국민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지는 이자율 또 물가 이런 문제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치는 이렇게 한가하다고 할까? 이런 서로의 그 진영 간의 분노, 증오심, 적개심만 이렇게 난무하고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 국정감사를 제도를 바꾸거나 네. 또는 감사원의 제도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치 체제, 이를테면 대통령제, 네. 또 소선거구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제는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100%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국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지적이 됐거든요. 네. 국정감사라는 것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고 그동안에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소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민생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번 겨울 난방료 네. 구매를 하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작년에 2배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없으신 분들은 네. 도시가스가 아니고 기름 넣으시는 분들은 금방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식당 가면 이제 10,000원짜리 이하의 메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 사이에 급변하고 민생의 현장은 급변하고 있는데 국회는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한가한 것 같고 현장이 지금 우리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현실입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아서 정치 참여도 떨어지고 있고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인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받는 게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감 첫 주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사면 조사를 이제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쾌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서면 조사를 거부했는데 유 교수님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차피 이번 국정감사는 전임 정권의 5년이 이제 대상이 되고 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이제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감사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임 정부의 대통령이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도 있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제도 있고요. 또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 성장, 게다가 김정숙 여사 옷감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지금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전임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설명과 그 대국민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제에 이 감사원의 이제 서면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조사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한 말로 거부한 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탄핵 소추권은 없습니다만은 이 감사원법에 의하면 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해서 증언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헌법에 만일은 평등한 거고 또 잘못에 대한 뭐 잘못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 여러 논란이 된 이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대국민 설득이 뭐 최소한 서면 조사가 됐던 국민 담화가 됐던 이런 거 형식을 빌어서 이거는 반드시 전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전임 대통령이 떳떳하게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그 존중과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사에 대한 거부 그리고 또 전임 정권이 이를 옹호하는 것도 저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임 정부가 저지른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어요. 예. 어차피 뭐 잘한 점도 있겠지만은 뭐 과오도 있고 실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성찰을 통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개선 방안, 제도 개선, 개혁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방어하고 또 무조건 공격하고 하는 지금의 국정감사의 모습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치적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공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의 서면 조사 거부.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탄핵 끝나고 나서 사실 3번의 선거에서 연거푸 지면서 일종의 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보는 건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적어도 3단계 내지 4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무자, 각 부처의 실무자 과장급에서 결제 라인이 시작이 되고요. 내부적인 결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서를 벗어나가지고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하고 대통령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적어도 4번, 5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적이라고 보는 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정부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감사원이 지난번 2년 동안 뭐 저도 감사위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했냐면 2가지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는 정책 감사를 하자. 그다음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감사 컨설팅을 더 많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바꾸자는 게 그동안 계속 해온 감사의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감사원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감사원 내부에서도 해결이 안 된 걸 국회까지 들고 나가고 여당에서 이걸 문제로 제기하는 게 정치적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실제 관련된 수많은 관료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사 관련 공무원들 중에 누가 나서서 이제 감사를 하려고 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가 감사 내부 절차를 거쳐서 다 진행한 거. 각 부처에서도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해양경찰청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서 다 그동안 어떤 그 내부 조직에서 합의가 돼서 나간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정부가 계속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게 이렇게 일을 하면은 공무원들 안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그 감사원 감사 과정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를 놓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굉장히 이 검사원의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됐다 공세를 거세게 했어요. 근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뭐 통상적으로 서로 뭐 소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청와대에서 좀 하명 감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해 소지를 대통령실에서 살만하죠. 그런 네. 오해 소지를. 근데 저는 이렇게 전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다. 지금 이 아까 조직은 얘기했지만 이 국정을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체계적인 모습이라든지 또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또 이런 그 종합적인 대처 방안이라든지 또 제가 늘 강조하는 대통령의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대통령이 가져야 할 비전과 모습, 이미지 이런 거를 정립하는데 대통령실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문자를 이렇게 외부에 유출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는 지금 대단히 어설프고 허둥대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대통령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반면에 또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집권 여당도 국정의 주요 파트, 하나의 축으로서 이 집권 세력의 역량과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맨 서로 말싸움, 말장난만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심기에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의 어떤 불편하지 않도록 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 반면에 또 야당은요. 내로는 안 부립니다. 이게 전임 대통령, 전임 정권도 감사원을 전부 다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어요. 문 대통령도 임기하자마자 하명 감사를 내려서 4대강 조사를 했고요. 또 감사위원이나 감사원의 고위직도 수시로 민정수석과 들락거리면서 인사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한 오해와 불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성찰하지 않고 오로지 현 정부를 프레임을 걸어서 공략하고 정쟁으로 치닫는 거는 이거는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대단히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통령이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전 감사원이 정부든 현 정부든 현 정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 워낙 권위주의 정부 경험과 일제 식민지 정부 경험이 강해서 비정상적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대통령의 책임이 너무 커지거든요. 오히려 적정한 정도로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청와대를 수색하면서 문건이 모두 다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자료나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대한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청와대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근거가 나왔으니까요. 그것이 같은 건이라고 본인이 더군다나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감사원의 활동에 대해서 누가 공정성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4대강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4대강이랑 차원이 다르죠. 4대강이 국민적 이슈가 됐었거든요. 정말. 예. 그리고 장기간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더군다나 이제 큰 건 그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커졌는가 하면은 보수 중에서도 극단적인 쪽에서 계속 확대를 했거든요. 이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4대강은 관련된 문제 워낙 많았고 지금도 이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거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전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정감사로 첫 데뷔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놓고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이 안보하고 국익마저 내팽개에 친 게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한편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야당에서는 또 일본까지 끌어들이는 부분은 좀 이 국민 감정에서도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뭐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우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듯이 대한민국이 안보적인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이 뭐 지난 보름 동안에도 벌써 12발의 미사일을 쐈던가요? 지금 북은 지금 전략 핵 운영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 한 나라의 전쟁은요, 그 나라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집단 안보 체제가 불가피한 거예요. 이를테면은 지금 북중러는 거의 집단 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고 공교롭게 3개 국가가 다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북러일이 그렇게 군사 동맹까지 갖고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일 젤렌스키가 버티지 못했으면 그 다음 차례는 대만이고 그 다음 차례는 한국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파다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안보 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러려면 한미일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는 보수당만이 아니라 지난 김대중 정부라든지 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거를 강조를 했고 또 그런 군사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극단적인 친일 행위다, 뭐 우길기를 한반도에 끌어들인다 이렇게 친일 몰이로 친일 프레임을 걸어서 이런 문제를 보려고 하는 이런 시각은 대단히 위험한 거다. 더군다나 우리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젤렌스키를 폄하하면서 초보 대통령이 러시아에 전쟁을 불러왔다. 그래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오판입니까? 지금 젤렌스키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지켜봐야 될 고마운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오판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친일로 몰아서 북핵의 문제를 끌어들인다면은 이게 지금 핵이 무섭습니까? 뭐 자위대가 무섭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이건 시대를 오판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 안보 앞에는 종교, 이념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선 국가의 안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윤 대통령도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핵 위협 앞에는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국민 감정이라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저도 육 교수님 말씀에 오히려 동의를 저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 상황이 대단히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 하고요. 또 동시에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거기서 더 나간다면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도 필요하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활용을 할 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상의를 할까? 대부분 상의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법을 만들면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독자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제 친러하고 친위유가 계속 바뀌면서 국가가 혼란을 계속 10여 년 이상 겪어왔거든요.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전쟁까지 가게 된 상황이 돼서 사실 이 부분 적어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이건 초당적 협력을 해야 되고 큰 그림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제대로 이 역할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군 통수권자이고 국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정말 설득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당을.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친일 문제는 예, 우리가 예. 극복해야 할 민족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이런 위험 속에서 일본의 자위대를 끌어들여서 독도 근처에서 한다든지 네. 뭐 이게 아니라 친일이라기보다는 용일이라고 할까.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지켜야 되고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는 잊지 말아야죠. 이 친일에 의한 우리 민족의 순환, 우리 민족의 고통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죠. 그거는 뭐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지금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한미일 연합 네.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한미일 국제 연합 또 그 군사 훈련 이거는 네. 필요하다고 봐야죠. 예. 지금 뭐 100% 공감하고 저희가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친일 얘기 정말 오래된 옛날 얘기를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는 저는 양쪽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표현의 잘못은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조선이 망한 게 일본이 침략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을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말씀하셨지만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 드는데. 부분이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만 정치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진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빨리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실을 찍어서 여기다 연결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인이 좀 미숙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큰 그림을 갖고 본다면 또 우리나라의 정치가 자꾸 역사에 함몰이 된다거나 역사에 민감한 부분에 자꾸 개입이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또 정치가 사법화되면은 또 다른 또 이제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되풀이된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육동일 교수, 권선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질의응답을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남은 국정감사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